북한이 어제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또 발사했지만 수초 만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이 미사일 종류에 대해 분석 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로 대북 제재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은요, 지난 18일이었죠. 신형 미사일 엔진 시험에 성공하고 이 관계자를 업어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른바 어부박까지 해준 여유가 있었는데요. 자, 이 엔진 개발에 20년 가까이 공을 들였다라는 근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근거를 이야기하려면요, 1999년도에 있었던 9월 산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이정국 위원님, 어떤 일입니까?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이제 북한 배가 갔다가 인도에서 아마 납포가 타국이죠. 네.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는 미사일 설계도까지는 아니고 네. 뭐 계략적인 스케치하고 미사일 부품들이 발견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저것이 아마 파키스탄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직접 만들기 위한 설계도에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 그 네. 꿈을 지금 이뤘기 때문에 3.18 혁명이라고 김정은이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9월 산호 사건 때 그 배에서 발견된 설계도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사일 엔진 스케치가 발견이 됐었는데 그 엔진 스케치와 유사한 방식의 엔진이 이번에 3월 18일에 시험했던 그 엔진이었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네. 조금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천안함 사건이 나기 전에요. 네. 이게 우리가 CHD-02D 어뢰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딱 찾았던 거는 과거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계략적인 설계도 도면만 나온 걸 가지고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려고 카달로그에 넣고 팔로 다닌 적이 있어요. 네네. 그걸 우리 정보사에서 입수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뢰잔을 꺼내서 딱 대조하니까 맞았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북한이 아마 저런 계략적인 그 로켓 엔진 설계도를 갖고 다니는 거는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미사일 부품을 팔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를 딱 잡아서 그때 이렇게 만들려고 했구나 해석을 했는데 지금 저거보다 훨씬 발전한 거를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난 3월 18일에 성공했다라고 밝힌 신형 엔진과 1999년도 20년 전에 발견된 미사일 설계 도면과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99년 6월에 발견된 그 설계도에 보면은 주 엔진 옆에 4개의 보조 엔진 그림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요번에 3월 18일 날 엔진 시험을 한 것도 똑같이 주 엔진 옆에 4개의 그 보조 엔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한 18년 동안에 북한이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보조 엔진을 통해서 미사일의 정밀도를 높이는 엔진을 드디어 만들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9월산호에서 발견됐던 그 미사일 엔진 스케치와 유사한 방식의 신형 엔진을 드디어 이제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 근거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신형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은 20년 동안 연구와 개발을 계속 거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현재 보면은 설계 도면의 엔진은 노동미사일 엔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동미사일 엔진에다가 이게 보조 엔진을 달아서 네. 노동미사일의 그 정밀도를 높이겠다라고 네. 이제 설계도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정밀도를 상당히 높였는데 저 방식이 아니고 네. 다른 방식으로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노즐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함으로써 정밀도를 높였는데, 통상 보면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그 오차의 한계, 네네. CEP라 그럽니다. 원형 공산 오차라 그러는데, CEP라 그러는데, 그게 보통 한 2, 3km씩 나거든요. 네. 목표 지점에서 2, 3km나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보조 엔진을 통해서 정밀도를 높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서 현재는 상당히 1km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용으로는 저게 필요가 없는데, 네네. 요번에 실험한 대출력 엔진, 네. 노동미사일 엔진보다도 출력이 4배 이상 나오는 대출력 엔진에는 저게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게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릴 때 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릴 때는
노동 미사일 엔진 4개를 묶어서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방식을 지난 시간에 클러스터링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99년도에 발견됐던 이 설계 도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죠? 다르죠. 저거는 99년도 엔진은 그 노동미사일 엔진 하나에다가 보조 엔진 4개를 붙이는 방식이고 네. 2012년도 그리고 또 작년 1월 달에 광명성 4호도 마찬가지로 네. 노동미사일 엔진 4개를 결합해서 클러스팅 해가지고 쏴 올린 엔진입니다. 이거는 정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서는 참 부적합하고 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네. 그 정도는 뭐 적합할지 모르지만 미사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노동미사일 4개 엔진과 힘이 같은 네. 아주 대용량, 대출력 엔진을 개발을 해서 거다가 또 이제 보조 엔진 4개를 달아서 이제 정밀도까지 높였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저기 화면에서 대형 엔진 대형 엔진. 왼쪽 그림이요.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 큰 엔진이 하나 있고요. 네. 제일 밑에 보면 보조 엔진 4개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주 작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고 보면 그 뒤에 불꽃이 나가는 데가 노즐이라고 그러는데 네. 문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워낙 크니까 팍팍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조 엔진에 노즐을 틀어갖고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을 만들었는데 그걸 4개를 묶어서 광명성 3호를 쏠 때 쏴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노즐을 움직이는 보조 엔진을 붙인 거고요. 근데 이번 같은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항우연 측에도 계시는 분 전화를 해보니까 저 노동 엔진 4개짜리 묶은 거에다가 추가로 그거를 클러스터링 한 걸 수도 있고 네. 거기다가 작은 엔진을 4개 붙여서 더 힘을 세게 한 걸 수도 있고 네. 어쨌든 광명성 3호를 쏠 때 일단보다 더 큰 게 나왔기 때문에 네. 3.18 혁명이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조 엔진 불꽃만 잡히니까 지금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건데 어쨌든 3.18 혁명으로 한 걸로 보게 되면은 광명성 3호를 쏠 때보다 더 센 거를 개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북한의 김정은 엔진 시험의 성공을 알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3.18 혁명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치고는 어제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패를 했습니다. 일종의 체면을 구긴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원산 일대에서 했는데요. 네. 오전 7시 49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로 솟구쳐 오르지 못하고 발사대 근처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보자산, 그러니까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네. 공군의 탄도탄 레이더를 보면요. 이거를 탐지할 수가 있는데 그 위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솟구쳐 올라가지 못해서 미군의 첩보 위성으로만 탐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미사일을 보통 때는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있고 한데 굳이 이 원산 비행장에서 발사한데도 다 의도가 있다면서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 해석입니다. 네네.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창리에서 쏘는 거는요. 주로 이제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우주 발사체, 네네. 위성을 쏘기 위한 그런 걸 쏴댔고요. 원산에서 저런 거 이제 동창리에서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 참관을 합니다. 네. 뭔가 하면 이건 최초 개발하거나 3.18처럼 뭔가 이런 거 할 땐 참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시험 발사에 가까운 거고 이번에 3.18은 뭐 지상연소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거기 갔나요? 안 간 걸로 보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 실전용 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저는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지금 이게 충분한 고도까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레이더에 잡힌 건 없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정보로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쐈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 그 칼빈슨함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와서 함정 공개를 하고 네. 동해로 쭉 올라가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기를 띄우고 하고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한번 위협 사격을 하려고 했던 것이 네. 다 포기된 게 아닌가 아하. 이런 해석들을 우리 군 쪽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내륙보다는 바닷가 근처에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좀 예민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시험할 때는 바닷가에서 한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북한이 현재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가기 전에는 네. 함경북도 대포동에서 네.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했죠. 그때는 발사 직후 한 30초 만에 폭발하기도 하고 네. 만약에 그게 내륙으로 떨어지면은 북한 민간인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북한이 처음에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이 바닷가에서 바다 쪽으로 쏩니다. 네. 그래서 원산에서 쏜 것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원산에서 쐈다 생각이 들거든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사일이다라고 한다면 무수단급 미사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실패를 한 4차례 했고 성공을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미사일이잖아요. 예, 무수단 한 번 성공하고 네. 나머지 7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아마 무수단의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그 대출력 엔진을 단 그 KN-08 같은 거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일부 보도에서는요, 어제 미사일 발사 실패가 기술력 부족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실패를 가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언론도 있던데, 그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얘기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위성에서 좀 미리 보니까 네.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거기다가 VIP용 좌석을 만들고 있더라. VIP라고 하면은 김정은의 좌석을 말씀하시는 북한은 거죠?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용 좌석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위성에 잡혔다. 그래서 북한 그 김정은 동선이 노출되자 네. 미사일을 시선 분사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동선이 노출됐으면 미사일을 성공시키면 되지 일부러 쏴가지고 실패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실패된 거를 갖다가 뭐 시선 분산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요, 이 중국의 한 관영 매체가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실패와 관련해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논평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의한 효과다. 대북 제재가 한마디로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해서 실패한 거다. 그 근거가요, 북한이 미사일 연구를 하기 위한 자원 획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논평의 숨은 뜻은 뭔가요? 환구시부가 저 얘기를 하려면은요. 네. 지금 국제사회 중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란, 파키스탄이 뭐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떨어졌고, 그럼 중국이 지금까지 지원해 왔다는 건데, 네. 중국이 지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계속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하면서 계속 기름도 주고 있고 식량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패를 하니까 우리도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를 저렇게 억지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아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 그리고 중국만 제재에 빠져 있다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짝 물타기를 하면서 나도 동참하는 이제 북한 제재가 효과를 본 게 그게 이제 결과물이 미사일 발사 실패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단동에 있던 홍장그룹을 제재를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제재 품목을 보면은 미사일을 깎는 그런 그 정밀 가공 기구라든가 그다음에 미사일 연료로 쓰일 수 있는 그든가 산화제든가 이런 네. 것들이 전부 다 미사일과 관련된 부품들이었는데 자기네가 그걸 수출을 중단시켜 놓으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럼 성공한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네요. 3.18 선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군요. 북한이 그러니까 혁명이라 그러는데. 좀 궁색한 어떤 물타기용 그런 논평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장이죠. 존 맥케인 의원이요. 북한의 김정은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뚱보 아이다. Crazy Fat Kid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중국 역항을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China is the one that the only one that can control Kim Jong-un, this crazy fat kid that's running North Korea. They could stop North Korea's economy in a week. He's not rational, Greta. We're not dealing with even with someone like Joseph Stalin, who had a certain rationality to his barbarity. 이유종 기자, 예. 이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 군사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존 맥케인 하면 미국에서 거물 정치인입니다. 현재 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2008년도에 보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가문이 군사,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해군 4성 장군 출신입니다. 본인도 해사 출신이고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5년 동안 그 포로로 잡혀서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영웅인데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매우 애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사드와 관련돼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예전에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많이 강경책을 주장하는 그런 의원이군요. 그런데 자, 이 맥케인 의원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배치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미국 국민들에게 인지가 되고 여론이 확산이 되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제 타격 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옵션들입니까? 선제 타격 전에 할 수 있는 옵션들.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상으로 연간 50만 톤, 그다음에 유상으로 50만 톤, 그래서 총 1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하는데 네. 바로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겠다라는 아하.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큰 은행은 현재 금융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은행들이 북한하고 아직 금융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작은 은행들마저도 금융 거래를 중단시키면 북한은 전혀 은행으로 송금이 안 되고 전부 다 현금을 가져다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라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제 공격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세 가지 조치를 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이 항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틸러슨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왕이도 만나고 뭐 석유 끊어라, 원유 끊어라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전혀 그럴 뜻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틸러슨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국방장관이 왔다 갔다 하고 미국에서는 북한을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 한 열 몇 가지를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 평화협정 맺자는 안이 있고 가장 반대편은 선제 타격을 해서 아예 북한을 핵 능력을 없애자는 안이 있는데 둘 다 부담스러워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가장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게 하는 건데 네. 그 카드를 맥케인 의원이 쓰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뭔가 하면 선제 타격을 회피하기 위한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하겠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 오바마 정부하고 그 전에 있었던 아들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비판했어요. 그랬죠. 근데 그 정부들도 다 이걸 검토하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보시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일단은 외교적인 수단을 다 써보는 상태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군사적 옵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하겠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요즘 북한의 김정은 굉장히 바쁩니다. 신형 엔진 시험 엔진 관람하랴. 그리고 또 지금 태양절을 앞두고 있는데 태양절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속도 내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명거리, 평양의 여명거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이나 돈을 주민들에게 지금 객출을 해내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북한 북부 국경 지역에 있는 한 소식통의 이야기를 이제 한 통신사가 보도했는데요. 네. 평양에는 여명거리 건설 지원을 위해서 돈을 바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특히나 중국 위안화로 20에서 30위안 정도를 내도록 지시를 받았다. 얼마 큰 돈은 아니네요. 우리 돈으로 쳐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돈이 많거나 또는 불법으로 지금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좀 흥미롭습니다. 돼지 몇 마리 또는 벙어리 장갑 수천 켤레 등을 내놓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저게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자, 돈이 많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일단 돼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여명거리 조성하는데 돼지가 왜 필요한지가 일단 궁금하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니 벙어리 장갑을 몇천 켤레씩 이거 왜 걷어가는 겁니까? 현재 먼저 얘기한 부터 설명합시다. 네. 아까 북부 국경 지역에만 돈을 걷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아마 전 국민이 다 낼 겁니다, 지금. 전 주민들이 전부 다 가구당 2, 3천 원씩 낼 거니까. 네. 아마 그렇게 확인하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돼지하고의 벙어리 장갑이 필요하다면. 네. 현재 돌격대를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여명거리 건설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영양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니들 돈 많은 사람 니들 불법했으니까 돼지라도 내놔라는 게 돼지고. 그다음에 노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손가락 있는 장갑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이 벙어리 장갑 만들어 가지고 이거 몇천 킬로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꾼들이 추운데 작업을 하려면 손이 시려우니까 장갑을 껴야 되는데 손가락 장갑은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니까 일단 급한 대로 벙어리 장갑 수천 켤레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벙어리 장갑 끼고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합니까? 근데 북한을 막 갔다 온 사람들을 조금 전에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명거리 건설이 지금 급하게 추진되고 있답니다. 그랬죠. 그리고 하고 있는데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인민군이에요. 군인들이 하고 있는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타워 크레인이 서갖고 자재를 끌어올리죠. 네. 자기가 가서 며칠을 봤는데 크레인 없이 사람들이 지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네. 줄 타고 내려오면서 공사를 한답니다. 여기 지금 저 크레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먹고 자는 문제에서부터 네. 지금 북한에 3월 달에 가면요. 한 4월까지도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그렇게. 그래서 추위 문제, 먹는 거 문제, 저 병사들이 지금 거기 초가집을 짓고 옆에 따로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숨어서 이렇게 살면서 먹고 자고 한다는데 먹는 문제, 돼지고기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하다. 지금 김정은은 세계적으로 본인이 지금 초고층 빌딩을 이렇게 많이 지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건 사실 속된 말로 그림의 떡 아닙니까? 거기서 뭐 쉬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전화도요.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전기는 아침 출근 때, 네. 퇴근 때만 공급이 돼요. 그러면 그 이외 시간에는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저게 70층이거든, 제일 높은 게요. 아마 70층 정도에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군요. 자, 여명의 거리, 여명거리, 이 조성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거두는 게 돼지와 벙어리 장갑이다.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봉 실장님 그리고 이정훈 위원님 두 분은 여기까지만 얘기 듣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이동영 차장님 그리고 박소영 기자 이렇게 두 분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